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민법부터 일단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프린트에 저희가 맨 앞에 했던 부분부터 일단은 다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려고 첫 페이지부터 그냥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중간중간에 필요 없는 페이지는 다 빼고 제 필기가 있는 페이지만 일단 프린트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지 해놨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이 화면 기록 있잖아요. 이 새로운 기능을 알아서 정말 행복한 그 방법으로 넣어놨는데 여기 보니까는 녹음 기능을 켜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몰랐거든요. 요번에 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는 다시 녹음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일단 민법부터 볼게요. 그래서 민법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절대 문제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민법이라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아는 거지 뭐 이걸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어떤 체계를 잡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특징이 뭐였었냐면요. 그냥 법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 그냥 법인데 어떤 법이었냐면 법이라는 특징은 뭐였냐면 강제성이 있다. 그렇죠?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랑 구별이 된다고 했었냐면 사회 규범과 구별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덕이나 관습이나 종교 이런 것들은 이런 거와는 좀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사법이라고 했는데 이 사법이란 특징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민법이란 특징은 결국에 이 사법이란 특징 때문에 가져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법이란 특징은 뭐예요?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는 건 결국에 공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 저번 주에 좀 어렵게 배웠죠. 그래서 공법과는 좀 달라서 그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아니라 공법은 뭐였죠? 국가와 나와 국민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규제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가 나를 다스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성이 있는 거고 물론 이것도 강제성이 있는 거지만 결국에는 얘는 상하관계가 나눠져 있는 거지만 얘는 상하관계가 나눠져 있는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과 국민이 동등한 관계에서 나누는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사법에 속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법, 세 번째 특징이 이제 일반법이라고 했었는데요. 일반법은 무슨 특징이었었냐면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이라는 거는 결국에 상대적 개념이다. 근데 민법은 어떤 법에서나 항상 절대적으로 일반법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은 우리의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법과의 관계에서는 특별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법과의 관계에서는 일반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시면요. 우리가 결국에 이 사인 간의 관계, 우리가 민법 같은 경우는 사법이라고 했었는데 사인 간의 관계를 좀 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었냐면 법률 관계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법률관계라는 것은 법률관계가 되는 순간 우리는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권리와 의무가 당사자 둘 다에게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쌍무계약이라고 부르고 이 당사자 일반에게 각각 하나씩만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는 그 권리, 한 사람한테는 의무 이렇게 하나씩만 생기는 걸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말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오히려 사실 지금 단계나 혹은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쌍무계약이 뭔지 그리고 편무계약이 뭔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는 어떤 게 편무계약이다, 어떤 게 쌍무계약이다 라는 게 맞냐 아니냐만 우리가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뭔지 맞는지 아닌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편무계약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증여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라는 것은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가질래? 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은 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내가 이거를 이 사람한테 줄 의무, 그리고 받을 사람은 내가 이걸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예시가 편무계약의 대표적인 예시가 증여가 있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더 대단하게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권리라는 건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특징으로 나눴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내용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작용 방향, 작용이 어떤 식으로 나가냐.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이 효력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 부분을 먼저 보시면 재산권과 비재산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우리가 배우는 모든 부분은 일단 재산권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재산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건,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물건과 채권을 배울 건데 물건과 채권은 둘 다 재산권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 특허권, 아니면 실용신안권 이런 것들이 다 재산권에 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 비재산권에는 뭐 인격권, 명예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건 다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본질적인 목적이 재산 보호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작용 방향인데요. 작용 방향은 우리가 지배하는 거냐, 사람이 어떤 물건에 관해서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물건은 지배권적 성격을 띈다고 했죠. 그래서 물건은 지배권이다에 5번 칠 수 있으면 돼요, 지금은. 네, 그리고 청구권이라는 건 사람이 사람한테 이거 해줘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평등한 관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채권이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지배권과 청구권. 그래서 지배권은 물건이고 청구권은 채권이다에 5만 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는 우리가 권리에는 지배권, 청구권, 항명권, 형성권 정도가 있는 것까지 아시면 정말 땡큐고, 만약 그것까지 모르신다 하더라도 물건에는 지배권이 있고 채권에는 청구권이 있다 정도까지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효력 범위에는 물건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인데 사실 문제에서 절대권이랑 상대권이란 말이 정확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권은 우리가 다른 말로 대세권이라고도 하고 상대권은 다른 말로 대인권이라고도 한다고 했었거든요. 대세권이라는 건 누구한테나 행사할 수 있다. 물건이라는 건 우리가 물건은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거예요, 물건이. 강력한 건데 그 강력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한테나 행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죠. 내가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어느 누구한테나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고, 채권이라는 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갚으라고 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아빠가 나한테 돈을 빌렸다고 해서 그 아들한테 돈을 갚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채권이기 때문에 물건이 우리가 더 우선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권, 이거를 우리가 대세권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뭐 너무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권, 상대권 이런 말이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물건은 누구한테나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다, 만약 모르셨으면 그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말 그대로 바탕 지식을 닦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몰랐으면 알면 되는 거고 알았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주체가 나오는데요. 물론 이거는 우리의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알아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페이지의 맨 위쪽에 보시면 권리의 주체가 써져 있는데요. 권리의 주체는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사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인. 법인은 대표적으로 회사.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용에 따른 분류,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결국에 재산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재산권 중에서 대표적으로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니까 따로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은 우리가 방금 했던 내용이니까 일단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권리의 변동. 권리의 변동은 사실 저번 시간에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일단 지금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 표를 외우시는 거예요. 표. 이 전체적인 표 있잖아요. 이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모르시더라도 이 표는 외우셔야 돼요. 일단 권리 변동에는 크게 세 가지다. 뭐다? 발생, 변경, 소멸. 요거는 외우셔야 돼. 이 기초 과정을 하셨다고 하시면 최소한 기본 과정에 가셨을 때 발생, 변경, 소멸도 모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최소한의 기초 과정을 하셨으면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이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해서 물건의 득실 변경을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일단 그래서 권리라는 건 변동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인 요건이 뭐냐면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건데, 이 등기라는 거는 발생을 해서 취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변경을 하려면 일단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소멸을 할 수가 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발생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절대적 발생이 있고요. 두 번째가 상대적 발생이 있습니다. 절대적 발생에는요, 우리가 다른 말로 원시 취득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원시 취득은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전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주인이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뭐죠? 무주물 선점입니다. 무주물 선점과 건물의 신축. 이 정도 예시까지는 기억해 주시면 땡큐죠. 다음 두 번째, 상대적 발생이 있는데 상대적 발생보다는 사실 우리가 뭐라고 더 많이 쓰냐면 승계취득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승계취득이 있는데요. 승계취득은 말 그대로 전 주인이 있는 거예요. 전 주인이. 그래서 더 우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더 많이 쓰는 예시죠. 우리가 뭐 건축물을 더 신축한다거나 무주물 선점을 하는 예시는 더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승계취득을 하는 게 더 많은데 이 대표적으로 뭐 매매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저당권 설정 같은 예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승계취득에는 크게 또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이전적 승계랑 설정적 승계는 비교를 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이전적 승계라는 거는 전체가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설정적 승계라는 건 이 전 주인에 있는 권리가 일부 남아있고 일부만 넘어가는 거예요. 일부만. 그래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의 가장 큰 차이는 전 주인의 권리가 남아있냐 없냐예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의 가장 큰 차이는 전 주인의 권리가 남아있냐 없냐입니다. 이전적 승계는 전 주인의 권리가 싹 다 없어지니까 싹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매매죠, 매매. 매매로 해서 소유권을 싹 다 그 다음 주인한테 넘겨주는 거고, 그다음 설정적 승계라는 건 뭐죠? 설정적 승계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거. 그래서 소유권이나 이런 건 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저당권을 설정해줘서 처분 권리만 넘겨주는 거예요. 처분 권리만. 그래서 우리가 원래 물권이라는 거는 물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었냐면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세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처분 권리만 넘겨주는 겁니다. 혹은 전세권처럼 사용, 수익, 처분 권리 중에서 사용, 수익권 두 가지만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정적 승계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전세권 혹은 저당권이라고 외우시는 게 좀 더 간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표는 외우셔야 돼요. 다 자세히 이해가 안 되시면은 표를 외우세요, 그냥. 그래서 표는 외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발생 부분이었어요. 그 밑에가 이제 뭐냐면 변경인데요. 변경 우리가 저번 시간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일단 뭐가 있는지는 아셔야 돼요. 첫 번째가 이제 주체의 변경. 사람이 바뀌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의 변경. 내용 안에가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금액이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안에 있는 전세금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은 기간이 바뀐다든지 이런 내용의 변경이 있고요. 마지막은 작용의 변경인데 작용의 변경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해하기는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소멸이 있는데 소멸이라는 건 말 그대로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권리가 없어지는 거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적 소멸이라는 건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죠? 예,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타 없어지는 거죠. 건물 자체가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실. 우리가 사실 절대적 소멸이라는 거는 대표적 예시가 멸실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가 상대적 소멸인데 상대적 소멸이라는 거는 이전돼서 나한테 없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없어지는 겁니다. 권리가. 그래서 그렇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발생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고 승계취득 안에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고 변경 안에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소멸 안에는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요거는 아셔야 돼요. 뭐 지금 당장 외우는 것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정도까지는 기본 과정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2주 단위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음 주엔 또 다시 2차를 할 텐데 다다음 주에 다시 돌아왔을 때 맞다 이런 게 있었지 다시 또 리바이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2주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렇지가 다시 되실 때 그랬을 때 이 기본 과정에 가셔서는 이제 좀 외우시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나중에 다 가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서 더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은 그래서 하나만 굳이 내가 외우는 걸 하나만 정해달라고 하면은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전적 승계와 주체의 변경과 상대적 소멸이 같은 말이다. 정도가 사실 시험에 가장 그나마 많이 나오는 그 기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전적 승계와 주체의 변경과 상대적 소멸은 같은 말입니다. 제가 거기 써놨죠. 동일어라고. 그게 이제 같은 말이다 라는 말이라고 이제 한 지문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변동의 요건이 있는데요. 결국에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등기를 해야지 효력이 생깁니다. 그쵸?
권리 변동,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권리 변동의 모습은 발생을 하고 변경을 하고 소멸을 하는데 이 변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경 부분을 디테일하게 좀 더 보면 이 변경을 하려면, 변동을 하려면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변동을 하려면. 근데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을 우리가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법률 요건이 갖추어짐에 따라서 권리의 변동 그 자체 혹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법률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은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 요건과 효과가 있는데 일단 법률 요건과 효과가 발생을 할 때 법률 요건에서 의사표시가 반영이 되면은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법률 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법률 행위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당사자가 원한 대로 일어나는 거고 법률 규정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에 정해진 대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요거까지가 나오는 거고 그나마 여기서 한마디만 기억을 하자면 결국에 법률 행위라는 것은 왜냐면 법률 행위라는 건 의사표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은 결국에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잖아요. 그 말은 결국에 의사표시가 일어나야지만 민법이 관여할 만한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법률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 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필수 요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부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행위란부터 읽어볼게요. 법률 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거의 기출 지문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정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민법의 가장 큰 특징은 법률 조문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요약집을 읽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그분들도 막 몇 조 몇 항 이런 걸 자꾸 이렇게 가져오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자꾸 그 지문을 그대로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막 요약집을 읽으려고 하시고 막 이런 게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막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이 요약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본서가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데 이 기본서를 결국에 읽는 게 좋기는 한데 저희가 그림민법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판례집이라고 해서 주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판례집을 읽는 게 좋긴 한데 저도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 읽긴 못 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거를 기출문제로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안 읽으시면 그 갭을 더 많이 느끼세요, 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가능한 한 이 지문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조항들을 좀 가능한 한 익숙하게 많이 읽으시는 버릇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 읽으시는 거를 뭔가 내가 읽으려고 약간 좀 그 습관화를 하시려고 하고 자주 들으시려고 하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결국에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것도 법률 조문에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내 맘대로 줄이지 마세요. 필수 요소로 하는 이렇게 줄이지 마시고 그냥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이걸 좀 더 강조하자면 법률 요건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약간 법률 효과다 이렇게 바꿔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 요건과 효과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법률 요건이 전제가 돼서 법률 효과인 발생과 변경과 소멸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률 요건과 효과는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법률 행위라는 거는 요건 파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법률 요건 파트예요. 그래서 지금은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표시만 중요하다 여기시는데 법률 요건이라는 거를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의사표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 즉 권리 변동을 의욕하는 내면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령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 그다음 법률행위의 취소나 추인, 계약의 해제, 채무의 면제, 유언 등이 그 예의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일단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한 가장 큰 예시가 이제 청약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청약이라는 건 계약을 하자는 의사 표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청약을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청약한다면 뭐가 떠오르죠?
아파트 청약을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서도 뭔가 대단한 거를 뭔가 가져간다기보다는 청약이라는 건 계약을 하자는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청약이라는 건 계약을 하자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청약하면은 저희 집을 3억 원을 사시겠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청약이라는 거 계약을 하자는 의사표시다 라고 제가 거기 써놨죠. 그다음 2번 보면은 줬소 3억에 사겠소 라고 했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승낙입니다. 근데 승낙은 결국에 청약과 승낙으로 합쳐져서 그게 이제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의 정의는 법에서 청약 플러스 승낙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게 계약이란 계약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라고 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도대체 왜 잔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저 이 계약을 해지할래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제라고 하는데 해제라는 건 소멸을 원하는 의사표시예요. 이것도 소멸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소멸이 됐다는 게 아니고 소멸을 원하는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나 해제하고 싶다 라는 그 의사표시 자체를 우리가 해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도 이런 사기꾼을 봤나? 나 이 계약 취소하겠소 라고 하는 얘도 소멸을 원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해제랑 취소는 결국에 같은 의미인데 얘네 둘도 그럼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위에 얘기를 해놨는데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위에 1번, 2번 청약과 승낙이 있는데 청약과 승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일단 청약과 승낙부터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청약과 승낙이라는 거는 내용에 따라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자고 한 사람이 무조건 청약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집에서 3억 원을 사시겠어요? 라는 거를 먼저 물어본 사람이 청약인 거고 오케이 한 사람이 그 다음 얘기한 사람이 승낙인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다. 근데 물론 청약과 승낙이 뭐가 청약이고 뭐가 승낙이냐 이런 거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냥 그렇구나. 이것도 그렇구나. 뭔가 너무 깊게 파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법은 다 정해져 있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제랑 취소. 해제랑 취소도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냥 구분을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익숙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해제랑 취소를 구분하라는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시면 일단 해제랑 취소 있고요. 제가 옆에 보면은 면제랑도 다르다고 써놨는데 일단 옆에 보시면 506조부터 보겠습니다. 506조 보시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채권은 소멸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면제라는 거는 면하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라는 건 내가 채권에 있어서 그냥 안 갚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 소멸하는 거죠. 이게 면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해제랑 취소는 좀 다른 거죠. 왜냐면 해제랑 취소는 내가 해제할래요 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하는 건 아니죠.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기꾼을 봤는데 나 취소할래 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면제라는 거는 안 갚아도 돼 하는 순간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르다. 이거는 약간 우리가 보기에 약간 납득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해제랑 취소는 이것만 봐서는 좀 납득이 안 되니까 우리가 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544조에 이행 지체와 해제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중요해요. 왜 조금 중요하냐면 이거는 앞으로 좀 많이 나와요. 이 단어들이. 이 단어와 그리고 이 조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거지 이게 뭐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이 조문들이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44조부터 보시면 이행 지체와 해제부터 볼게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48조 보겠습니다.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 의무. 당사자 일방의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10조도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요. 이거 오늘 했었죠. 이번 시간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마지막에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한 것으로 본다. 자, 그럼 보시면 일단은 제가 거기 이렇게 다 파란색으로 해놨거든요. 보시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이라고 일단 해놨고요. 그리고 해제한 때에는 이라고 일단은 이렇게 구분 표시를 좀 해놨거든요. 보이시죠? 네. 일단 보시면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해제를 하려면요.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최고를 해야 돼요. 최고라는 건 뭐예요? 최고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최고라는 건 뭐냐면 약간 좀 뭐 저도 사실 정확한 의미를 알기가 이게 약간 법조문이 그 약간 한자어라서 사실 저도 한자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뭔가 명확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조금 저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경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알린다. 야, 갚아라. 이런 약간 느낌이에요. 해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요. 근데 중요한 건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기간을 정해서 너 언제까지는 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기간을 정하고 근데 이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알리면 안 돼요. 네, 안 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해제한다고 바로 알리면 안 되고 야 언제까지도 안 갚으면 그 다음에 해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하면 그 다음에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해제하면 그러면 그 상대방은 뭘 해야 되죠?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은 취소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취소는 일단 앞에 뭐가 없죠? 최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가 있냐면은 처음부터 무효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는 좀 명확하게 정말 말하면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원상회복 의무와 처음부터 무효한 거는 정말 다른 겁니다. 원상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다른 게 아니라 그거는 맞는데 지금 그냥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오케이 괜찮아. 근데 지금 다시 돌려줘 라는 거고 얘는 처음부터 무효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나요? 이게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 다르지 않은데 법적으로 보면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약 기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원상 회복이 돼서 이게 문제가 발생할 시점이 있죠. 그 내가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시점에 와서는 요때 와서는 다시 돈을 다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다 똑같아요. 그쵸? 왜냐면 원상 회복해도 돈 돌려받고 그쵸? 그리고 그 취소를 해도 돈을 돌려받잖아요. 이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요 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 시점에는 만약에 원상회복이라는 거는 이때는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무효한 것으로 본다는 건 이때도 이 사람은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간 단편적인 예시를 들자면 예를 들면 경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때 이 사람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었다고 치면은 이 소유권은 이 돈을 돌려받는 사람한테 있었던 거죠. 그 집이?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집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경매가 이때 넘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이런 차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때 집이 있었냐 없었냐가 정말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시점에서 중요한 거라서 무슨 느낌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하진 않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가 다르다. 여기 앞부분이. 그래서 어쨌든 해제랑 취소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만약에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제랑 취소는 다르다 까지만 아셔도 됩니다. 왜 자꾸 그러는 걸까요? 근데 어쨌든 다르다 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 법률행위라는 거는 결국에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종류에는 크게 단독행위와 계약과 합동행위가 있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요거 정도는 아시는 게 좋아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왜냐면 계약이 뭐고 단독행위가 뭐고 합동행위가 뭔지까지는 사실 기억하시기가 정말 힘드시겠지만 물론 그것까지 아시면 정말 땡큐지만요. 지금은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까지는 아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와 계약과 합동행위가 있다. 이렇게까지도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한 지문으로. 그렇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법률행위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랑 또 구분을 하죠, 우리가? 법률의 규정하고도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하기 위한 어떤 가장 대표적인 어떤 거로서 우리가 요 세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와 계약, 합동행위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계약이다.
그럼 계약 보시면요.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을 한다. 그래서 계약은 쌍방향이라고 했죠. 쌍방향.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가장 더 큰 거고요. 단독행위는 뭐죠? 하나의 의사표시죠. 한쪽만 가는 거죠. 합동행위는 뭐예요? 한 방향으로 두 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과 합동행위의 가장 큰 차이는 둘 다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맞는데 계약은 대립하는 거고 한쪽이 오른쪽에서 오는 거면은 반대편에서 오는 거고 합동행위는 같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구분 기준은 방향성이다. 방향성. 그 다음에 잠깐만 넘기지 말아주세요. 여기가 좀 중요하거든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별관으로 가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만 보시면 증여 있잖아요. 증여가 계약이라는 거.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증여가 계약이다. 증여가 계약이다. 그거 제가 거기 쳐놨거든요. 증여가 계약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증여가 계약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증여가 계약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도 다 증여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증여는 계약입니다.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은 집을 주겠어. 내가 예를 들면은 제가 갑자기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갑자기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너무 부담이라고 안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수여와 승낙이 꼭 있어야 돼요. 승낙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는 계약이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꼭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단독행위 안에서도 유언은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여기서 이 단독행위 안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중에서는 유언이 가장 대표적이고 사실 문제에서도 거의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예시들 있잖아요. 이거 예시도 문제에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유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OX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문제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증여는 계약이다. 1번. 2번 전세권 설정은 단독행위이다. 뭐 아니면은 3번 해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4번 뭐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이거를 이제 하고 고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 고르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유자재로 조금 되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 안에는 뭐뭐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되시려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 개념들이 조금 아셔야 돼요. 사실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까지는 사실 좀 나쁘지 않으시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서를 어느 정도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랑 계약을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세권 설정 있죠? 혹은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계약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쓰러 은행을 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조금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약간은 내가 이게 사람들마다 조금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헷갈리는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고 헷갈리는 것만 외우세요. 이거를 뭔가 다 외우려고 하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는 부분들만 외우셔야 되고, 일단 모두들 다 헷갈리시는 게 일단 증여와 계약이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헷갈리고, 그다음 두 번째 추인이 있는데, 추인을 좀 우리가 어차피 뒤에 가면 추인을 배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일단 추인도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그래서 그건 추인은 좀 이따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있고, 취소, 추인, 해제, 면제. 얘는 4개는 어쨌든 거의 다 대부분 세트입니다. 근데 얘네들 4개 다 단독행위입니다. 나 혼자 취소하겠다, 추인하겠다, 해제하겠다, 면제하겠다는 나의 어떤 의사표시예요. 내가 취소하고 싶다, 내가 추인하고 싶다, 내가 해제하고 싶다, 내가 면제해 주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취소, 추인, 해제, 면제 4개는 약간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3개는 거의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약간 무시하셔도 되고, 유언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그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건 외우세요. 그냥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왜 좀 외우셔야 되냐면, 유언도 내가 누구한테 주는 거니까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상대방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여러 명한테 주는 거고, 이게 불특정 다수한테 주시는 분들한테 있고, 국가한테 기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있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합동행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시가 사단법인 설립인데 이것도 아주 가끔 만약에 민법 좀 어렵게 나왔다 그럼 이런 것도 언급을 해요. 그리고 기출문제에도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사단법인 설립이라는 거는 법인을 설립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사단법인이 예를 들면 대학교나 아니면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이런 게 대부분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합동행위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걸 설립한다 라고 하면 합동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시는 제가 봤을 땐 기출문제에서 정말 많이 풀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거는 꼭 한 번은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자꾸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밑에 구분기준. 구분기준에 보시면 방식 요구가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제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앞으로 많이 나올 것들이에요. 진짜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많이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중요해요.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는 이 단어를 모르시면 앞으로 민법을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는 아마도 인강을 들으시면서도 앞으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식이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 법률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법에 정한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혼인과 유언이죠. 그래서 잠깐 여담을 하자면 요즘에는 그걸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인신고. 네, 혼인신고를 거의 다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 친한 언니들을 보면은 대부분 1년까지는 혼인신고 안 하고 살다가 그냥 그래서 요즘에는 일부러 결혼식도 막 스몰 웨딩을 하는 이유도 다 있다고. 일단 1년을 살아보고 물론 이제 교회에서는 그러진 않아요. 교회에서는 이제 저희가 막 그런 것도 해요. 요즘에는 결혼학교? 막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하는데 결국에는 혼인신고를 잘 안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이제 대표적인 방식이 어쨌든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는 게 이제 법에서 정한 그런 게 일단 그런 거죠. 어쨌든 그리고 유언 같은 경우도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는데 유언도 디테일하게 다 정해져 있어요. 법에서 어떻게 해라. 날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셔가지고 나중에 유언이 되시면은 그 방식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뭐 공증은 몇 명 이상 써야 되고 뭐 날짜가 무조건 써야 되고 서명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며 뭐 인감증명서는 무조건 첨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식행위가 있고요. 근데 원칙은 기본적으로는 불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뭔지도 아셔야 돼요. 원칙은 불요식행위예요. 그래서 예외가 요식행위다 보니까 요식행위인 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도 인강에서 대부분 설명한 건 이건 요식행위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아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예외가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요식행위가 원칙인데 법률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방식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매매죠. 그래서 매매가 있습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법률행위의 요건이 있는데요. 일단 법률행위의 요건이라는 거는 결국에 지금 저희가 배우는 건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 법률 요건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죠.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법률 행위한 거예요. 근데 그 법률 행위 자체를 또 보면 법률 행위 안에서도 성립 요건과 또 뭐가 나뉘는 거예요? 효력 요건이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쵸? 지금 다시요. 그럼 우리가 또 이 전에 결국에 다시 또 정리를 하시면 가장 처음으로 넘어가시면 우리가 지금 민법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민법은 사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법률 관계에는 자꾸 권리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권리 변동의 요건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권리 변동이라는 건 왜 생기냐. 그렇죠? 그럼 왜 생기냐라고 봤더니 권리 변동에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권리 효과가 발생, 변경, 소멸이죠. 이거는 뭐죠? 네? 이게 뭐예요? 네, 법률 효과죠. 그래서 법률 효과를 발생하기 전이 법률 요건입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 안에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의사표시죠. 네. 그래서 요번 아마 인강이 의사표시까지 듣는 거였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법률 행위인데 법률 행위 안에는 또 두 가지 뭐랑 뭐로 나뉜다고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아마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다 끝나고 의사표시까지 배우는 게 아마 이번
인터넷 강의였죠? 그럼 아마 대리까지 했는데 아마 오늘 대리까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인데 이것부터 외우셔야 돼요. 일단 성립요건 안에는 또 뭐 있죠? 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 세 가지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지금 기초 과정에서는 뭔가 디테일한 내용을 다 외우시려 하지 마시고 그냥 큰 것만 알겠다. 그것만 이제 목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당사자부터 보겠습니다. 당사자 안에는 일단 권리능력과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이렇게 있다고 했었고요. 목적에는 확가적사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확정, 그 다음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의사 형성의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성립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제 불성립한다 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이제 부존재한다 라고 해서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되게 헷갈리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요건을 이제 성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당사자나 목적이나 의사표시의 합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립하지가 않는 거죠. 그 말은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효력요건을 발생하지 않으면 효력요건이 지금 방금 말한 뭐죠?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그리고 뭐 확가적사 아니면 의사표시의 합치나 아니면 의사 형성의 하자가 없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효력요건이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무효나 취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안 되게 되면은 무효나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일단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 이제 서학진 교수님이 정리한 예시를. 근데 이게 예시를 드니까 더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헷갈렸던 것 같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억 원에 파세요 했는데 싫어요 이랬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네, 1억 원에 파세요. 그냥 여기 그 프린트를 보세요. 1억 원에 파세요 그랬는데 싫어요 이랬어요. 그럼 얘는 의사표시가 불합치가 됐죠. 그럼 우리가 의사표시 자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성립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불성립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불성립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 1억에 파세요 했는데 1억 5천원을 받아야 돼요 라는 거는 의사표시가 안 된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얘도 결국엔 의사표시가 불합치다 라고 하기 때문에 불성립으로 간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1억에 파세요 라고 했는데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무능력자였던 거죠. 의사무능력자라는 거는 당사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력요건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얘는 무효가 되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얘는 무효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효력요건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예시 보면은 1억에 파세요 라고 했는데 좋아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은 뭐라고 했죠?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효력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취소로 간다 라고 했죠. 우리가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우리가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사실은 뭐 이런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성립요건에는 당사자랑 목적이랑 그다음 의사표시라는 게 있고 그다음 당사자 안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라는 게 있고 목적 안에는 확가적사가 있고 의사표시 안에는 일치와 그다음에 하자 요 정도까지 외우시고 그게 이제 효력요건이다. 효력요건이 안 되면은 이제 무효와 취소의 문제가 발생한다. 까지 아시면 정말 좋고 만약 그게 도저히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그냥 법률 행위라는 게 성립을 하려면 성립요건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게 이제 발생하려면 효력요건이라는 게 필요하다까지만 아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립요건은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그러면 효력요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는 겁니다. 당사자라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이제 돼야 되는데요. 권리능력과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그냥 요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요거 당사자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있잖아요. 성립요건, 효력요건 다 합쳐서 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자주 보시면 돼요. 이걸 뭔가 이렇게 달달달달 외워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 자주 보시다 보면 나오는 패턴들이 있어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판례라는 게 파다 보면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법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몇십 년의 판례를 다 보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릴 거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부터 보겠습니다. 권리 능력이 뭔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권리라는 거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는 자격을 말하는데요. 민법은 자연인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법인에게도 우리가 권리 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음 두 번째, 권리 능력은 사실 크게 문제 나올 부분이 없어요. 왜냐면 이 권리 능력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파고들자면 공인중개사랑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사실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 부분이 사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 부분부터 보자면 의사 능력하고도 사실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말씀드렸듯이 여기 의사 능력은 객관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의사 능력은 사실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유아, 정신병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만취자예요. 만취자를 이제 무능력자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형량을 감형해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문제를 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위 능력이 여기에서는 가장 크게 뭐 그 기출 문제만 봐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사 능력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될 건 그냥 유아, 정신병자, 만취자가 의사 무능력자에 해당하는 구나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의사 무능력자가 되면 법률행위는 어디로 가요? 무효로 갑니다. 무효.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자는 무효다만 아시면 돼요. 의사 무능력자는 무효다. 그 다음 뭐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판례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있는데 뭐 이런 대단한 예시보다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대차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길래 그것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앞으로도 많은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보시면요. 소비대차라는 거는 빌리고 사용한 후에서 동질과 동종과 동량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소비대차는 그냥 돈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빌려준 그 돈을 그대로 갚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폐를 그대로 갚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비대차는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주는 걸 우리가 소비대차라고 흔히 말합니다. 물론 소비대차 돈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돈은 빌린 그 돈 지폐를 갖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용대차인데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무상으로 빌려주는 걸 우리가 사용대차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뭐 그런 거죠. 네. 뭐 사용대차는 사실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대차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임대차. 임대차는 이제 말 그대로 유상으로 빌려준다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이제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대차라는 건 빌리는 걸 우리가 대차라고 얘기한다 라는 것까지만 지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나마 행위 능력입니다.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정확하게 다 구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걸 제가 저번 주에 결격 사유 할 때 이거 설명드렸었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면서 이거 말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울 때만 하더라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했었는데 말을 바꿔가지고 지금 다른 말로 바꿨는데 행위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단독으로 완전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행위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행위 능력이 있는 거고 행위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자를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 이 제한 능력자에는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전 후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한글이 더 어려워요.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걸 보면은 뭔가 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뭔가 금치산자라고 하면은 뭔가 느껴져요. 금이라면 뭔가 못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오는데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건 뭔가 뭘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뭘 도와줘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미성년이라는 건 만 19세 달하지 않는 사람. 이거 똑같죠? 우리가 거기서도 뭐였죠? 결격 사유 할 때도 우리가 만 19세였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이었는데요. 피성년 후견인은 여기서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을 안 받으면 아니라고 했고요. 이거 다른 말로 여기서 뭐라 그랬죠? 이거는 금치산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예 본인의 재산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 중에서 피성년 후견인이 더 센 겁니다. 네,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
결여는 아예 없는 거고요. 부족이 더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글 들으실 때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냥 지속적으로 결여가 됐다는 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없다. 그래서 이거를 그 한자로 풀면 금치산이거든요. 그래서 금치산자고 피한자 후견이라는 건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그냥 그 한정치산자.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한정적으로만 못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에서 뭐 10명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문제는 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네,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차피 피한정 후견이나 피성령 후견이는 많지 않으니까 미성년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분들이 아이들이 갑자기 핸드폰 만들고 싶다고 해서 핸드폰 만들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가서 취소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물론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데 취소라는 건 절대로 취소해야 한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취소라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유효하고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라는 건 항상 취소 또는 추인인데요. 추인이란 말은 물론 그 뒤에서 배우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인이란 뜻은 뭐라고 했죠? 취소를 안 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인이라는 거는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추인이라는 건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추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제한 능력자 부분에서 추인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거는 제한 능력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만이 추인을 할 수 있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취소를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후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됐다. 얘는 법률행위의 목적 보실게요. 법률행위의 목적 우리 4가지 지금 하시는 거죠. 확가적사, 확정, 가능, 적법, 그 다음 사회적으로 타당 이렇게 4가지 지금 하시는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확정부터 보겠습니다. 이 확정 부분도요. 이게 내용이 정말 많아요. 사실 이 내용이 이 정도로 끝나는 내용이 아닌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갑자기 이상한 단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부당이득 반환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걸 다 이해하신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단어들이 있다라는 걸 익숙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정부터 보시면요.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는 확정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단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죠.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성립 당시에 목적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목적을 실현하는 시점 이행기까지만 확정하면 됩니다. 이게 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행기까지 확정하면 이거를 정말 많이 해요. 이행기를 뭐 다시 실행기로 바꾼다던가 성립 당시로 바꾼다던가 이걸 정말 많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행기까지만 확정하면 됩니다. 이행할 때만 확정하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일단 예시가 나오죠. 갑은 한 달 후에 가장 거시기한 강아지를 을에게 인도하고 을은 갑이 섭섭지 않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무효라고 하는 거죠. 왜 무효죠? 네, 정확하게 특정한 물건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 되고요. 그 다음 걸 보게 되면 갑은 한 달 후에 가장 무거운 강아지를 을에게 인도하고 을은 키로당 10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런 거 이제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정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했는데 일단 무효의 효과를 보셔야 되는데 무효라는 거는 무효가 보는 순간 그 뒤에 효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효의 효과와 취소는 무효와 취소의 가장 큰 차이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보시면 이행 전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물론 지금 외우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엔 언젠간 외우셔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언젠간 외우셔야 된다. 무효라는 건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무효라는 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행 후에는
부당 이득 반환이에요. 부당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냥 느낌적으로 부당 이득이라는 건 부당이라는 거는 잘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잘못 이득 잘못으로 이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청구를 가능하다는 거죠. 당연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말을 들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이게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보면 약간 좀 내용이 더 복잡해져가지고 보시면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익을 얻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 좀 더 어렵게 말하면 결국에 수급자라는 거는 결국에 무슨 말이죠? 네, 수급자는 이익을 얻은 자를 우리가 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만약 수급자라는 단어가 좀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근데 수라는 거는 받을 수잖아요. 받을 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익을 받은 자예요. 받은 자.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은 법들은 다 그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자 모르는데 이 정도는 알잖아요. 받을 수 정도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급자라는 거는 받을 수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수급자고, 그 급여자라는 거는 손해를 받은 자입니다. 손해를 받은 자. 그래서 급여자. 네, 급여자. 그래서 이익을 얻은 자는 급여자에게 이익을 다시 반환을 해줘야겠죠. 원래 사람한테 돌려주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 부당이득 반환에는 대표적으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뭐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빨간색 표시로 써놨는데 뭐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효과를 보시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연히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은 원래는 무효가 되면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무효가 된 행위가 만약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죠? 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첩이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부당이득 돌려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옆에 보시면 746조가 있는데 불법 원인 급여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 보시면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나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게 짜증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다 그 법에서는 약간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는 누구죠, 그러면? 없죠. 그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죠? 네. 여자죠? 순간 헷갈렸네요. 여자예요, 여자.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여자, 그러니까 첫 계약을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랑 여자가 있잖아요. 그럼 남자가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너가 첩을 해주면 내가 뭐 80평짜리 집을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첫 계약을 하고 집을 줬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한테만 잘못이 있다는 거잖아. 수익자라는 건 여자예요. 여자한테만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안 돌려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한테만 잘못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다라는 건 돌려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여자한테만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자라는 거는 그 사람한테만 원래는 돌려줄 수.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이거 자체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사례로 기억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여자가 잘못한 경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되셨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볼게요. 가능 보시면 법률행위의 목적은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 실현이 불가능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가능인지 불능인지는 사회 통념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불가능하면 불능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거기 보시면은 갑은 강에 빠진 을에게 반지를 찾아주고 을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을 했었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무효라고 했죠. 왜냐면 뭐 강에 빠진 반지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는데, 이 도급계약도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이 도급계약을 한다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도급계약이 뭔지만 아시면 됩니다. 도급계약이라는 것 자체는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보통은 약간
그 건축에서 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느 일을 약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에게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데, 그래서 건축에서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도급이라는 거는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걸 약정하는 거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불능의 종류가 있는데 이 불능의 종류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원시적 불능이랑 후발적 불능이라는 말도 중요하고, 이게 나중에 가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는데, 원시적 불능이라는 거는 성립 당시부터 불가능합니다. 성립 당시부터. 그 말은 뭐냐면 불능할 걸 알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가 또 선이냐 악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나누거든요, 나중에. 근데 어쨌든 성립 당시부터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후발적 불능이라는 건 법률 행위 성립 이후부터 불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가능했지만 나중에 불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갑은 자신의 별장이 이미 화재로 인해 전소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그 별장을 을에게 사먹거나 팔기로 약정한 거는 후발적 불능인 거죠.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 되게 많이 문제가 돼요. 왜냐면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약간 개 이득 본 거죠. 왜냐면 팔았잖아요. 그럼 사실 이게 끝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잔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네, 잔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원시적 불능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사기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이 완전 개탄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적법인데요. 적법은 법률의 목적은 적법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인데요. 적법인데 그 적법에서의 어떤 법이냐가 좀 중요한데, 이 법도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강행규정이라는 말도 그래서 여기 옆에 나오는데,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은 무효예요.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은 무효인데, 법 중에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입니다. 그럼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차이가 뭐냐? 그래서 옆에 써놨거든요. 강행규정이라는 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우리가 강행규정이라고 하고요. 임의규정은 관계없는 규정입니다. 근데 사실 강행규정을 그때 설명하실 때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만 설명을 했는데, 사실 강행규정 안에는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이라는 게 또 나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써놨어요. 일단 단속규정이라는 거는 위반 시에, 이게 사실 원칙적으로 말하면 강행규정 안에서도 단속규정에 걸리면요 위반 시에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단속규정은. 왜냐면은 얘는 위반 시에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처벌만 받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예를 들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를 한 거죠. 그럼 그거는 유효이지만 이제 깜빵은 가겠죠? 이런 형태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에 있는 그 적법에서의 그 강행 규정은 당연히 효력 규정을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하진 않지만 대부분 여기서의 적법은 어쨌든 강행 규정을 말하는 거다. 결국에 효력 규정이라는 거는 위반 시 무효가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적법이라는 건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다. 근데 임의 규정은 유효다 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행 규정 안에는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이고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다 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다. 네. 그 다음에 임의 규정 같은 경우는 위반 시 유효 있단 말이에요. 위반 시 유효라는 건 결국에는 다른 의사가 있다면 의사에 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맘대로 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사회적 타당적인 부분을 볼게요.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그래서 법률 행위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내용의 법률 행위는 무효죠, 당연히. 그래서 다 같은 말이죠, 결국에는. 법이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말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말과 결국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반복하는 말은 강행규정이 없는 내용에 있어서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까지도 무효로 하기 위해서 결국에 적법성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적 자치의 한계를 다룬다라는 말인데, 뭐 그렇게까지 이분은 너무 완벽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다 정리하고 제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에 넘겨보시면 법률행위의 목적은 결국에는 네, 확가적사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조금 해보면,
지금 한 부분이 뭐냐면 성립요건 부분에서 당사자랑 목적이랑 의사표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뭐 하는 거냐면요. 법률 행위 하는 겁니다. 법률 행위. 법률 행위에서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 있는데요. 성립요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립요건이 안 되면요. 불성립이에요. 불성립. 불성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당사자,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방금 한 거는 당사자랑 목적 요 두 가지를 한 겁니다. 당사자 안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는데 뭐 권리능력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자연인과 법인 있다고 했고 의사능력에는 의사 무능력자가 뭐 누구 있다고 그랬죠? 만취자, 정신병자, 유아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했고요. 행위능력에는 행위 무능력자는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은 네 피성년 후견인, 네, 피한정 후견인, 네, 뭐 그런 사람들 이제 제한능력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목적에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이 있다고 했는데 확가적사가 충족하지 않으면 다 싹 다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이제 의사표시인데 의사표시 부분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련된 쟁점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일단 정리를 좀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방금 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한 거라서 이건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능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불능이라는 쟁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능이라는 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었다. 원시적이라는 건 먼저 성립 당시부터 불능한 거기 때문에 무효한 거고 후발적 불능인 거는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이행 전에 불능해진 거기 때문에 얘는 유효한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적법 부분에서 보면은 법 규정, 기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가 있는 규정을 우리가 가행 규정이라고 했고 관계 없는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고 했는데 이 가행 규정 안에는 또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효력 규정이라는 건 효력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고 단속 규정은 유효지만 처벌만 받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임의 규정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배제를 할 수 있다. 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뭐 거기 안에 뭐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크게 뭐 중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사회적 타당하냐 안 하냐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타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효겠죠. 그래서 그 무효만 아시면 돼요. 뭐 이런 일반적인 경우 아닌 경우 그런 것까지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 그냥 무효고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행 전인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인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제가 민법까지 그냥 다 하고 쉬겠습니다. 의사표시. 이게 이제 오늘 파트였죠. 오늘 공부하신 부분. 의사표시였는데 의사표시 보시면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한 대로 효력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처음 한 당사자,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사표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었죠? 뭐로 나뉜다고 했었죠? 네, 진이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의사랑 표시가 일치하냐 그다음에 두 번째 의사표시 자체에 하자가 없냐 요거라 그랬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결국에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정상적인 의사표시냐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면 이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그렇지 않다면 무효하거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효냐 취소냐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여기는 그냥 하나당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비진이 하나, 통정어의 하나, 착오 하나, 사기강박 하나입니다.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조항 번호도 기억하셔야 돼요. 비진이 표시는 107조고 통정어의 표시는 108조, 착오는 109조, 사기강박은 110조라는 것까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는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것까지는 아니시더라도 비진이 표시가 107조 그리고 얘는 원칙적으로 유효고 예외적으로 무효고 통정어의 표시는 뭐죠? 무효,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사기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까지만이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초과정에서는 우리는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민법과 공법만 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민법과 공법만 하신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민법 부분에서는 요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여기는 무조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진위부터 볼게요.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왜 다르냐라고 봤더니 일단 첫 번째, 표의자가 알고
알고도 의사랑 표시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표의자가 혼자 그냥 알면서도 그냥 표시를 알고도 표시를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잘못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일부러 다르게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죠. 사기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근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보다 그냥 비진이 표시라고 많이 합니다. 비진이 표시를 우리가 107조라고 합니다. 107조. 그래서 이거를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무효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무효.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건 결국에 상대방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사기친 상대방을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무효합니다. 이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다 써져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복습 녹음하실 때요. 꼭 2번 이상씩 읽어보세요. 스스로. 이걸 그대로 읽으세요.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1번.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게 본문이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계속 읽어보세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되셔야지 익숙해지시거든요. 그게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진이 표시인데요. 비진이 표시 보시면은 원칙적으로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라고 제가 지금 여러 번 말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거기 예시를 보시면은 일단 갑이 어떤 여자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줄 생각도 없으면서 자신의 자동차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하죠? 표의자라고 합니다. 표의자. 근데 이 표의자란 말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의자란 말도 누가 표의자인지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근데 물론 이게 누가 표의자다 아니다라는 것까지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그냥 누가 표의자라는 말을 했을 때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캐치는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알았다 몰랐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딱 두 가지 부분이 일단 중요한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선이냐 악이냐가 무슨 뜻인지는 일단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보시면 일단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무효한다고 했는데 왜 예외적으로 무효하냐고 했더니 상대방이 알았다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악이랑은 원래 다른 뜻인 거죠.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었다는 거는 무슨 뜻이죠?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알았다라는 표현을 악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몰랐다라는 표현을 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선의 안에도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나뉘는데 선의 중에서도 과실이 있고 선의 중에도 무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는데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부주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모르긴 몰랐지만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있고 몰랐는데 아예 알 수 없어서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는 거고요. 선의 무과실만 우리가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요. 선의 무과실이 거의 대부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보호에는 항상 선의 무과실이 따라와요. 근데 가끔 그냥 선의만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우리가 꼭 여기서는 과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실이냐 아니냐는 알 수 있었냐 없었냐예요. 알 수 있었냐 없었냐.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이제 과실의 여부가 따라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선의 무과실만 보호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는 선의 무과실만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외적으로 무효를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유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일단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 파트는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거기 써놨는데 입증 책임이 중요합니다. 여기 모든 파트 있잖아요. 비진이 표시, 통정하의 표시, 착오, 의사 표시 여기 보시면요. 입증 책임을 대부분 물어봐요. 물론 여기서 그 교수님 설명하실 때 입증 책임을 여기밖에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다음에 이제 기본과정, 시험과정 보실 때 보시면 입증 책임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모든 문제에서 입증 책임을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항상 누가 입증을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도 소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그걸 나를 그걸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이게 승패 여부를 가르는 거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차를 줄 거다라고 이 남자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자는 기본적으로 선의 무과시를 주장을 하겠죠? 그럼 이 남자는 아니야 저 여자 꽃뱀이야 라고 주장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남자가 꽃뱀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맞는데 이게 문제를 풀 때는 상식적인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입증 책임이 누구다라는 거는 나중에 입증 책임이 다 나오면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입증 책임을 외우셔야 되지만 결국 입증 책임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들으실 때 앞으로는 입증 책임 부분이 나오면 아 중요하다라는 걸 염두해 두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원칙은 유효고 예외적으로 무효다라는 것만 기억을 일단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표효자가 알면서 하는데 이번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랑 짜고 치는 거죠. 짜고 치는 걸 우리가 뭐라 하죠? 통정허위의 표시라고 합니다. 통정허위의 표시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허위 표시, 가장행위라고 하는데 허위 표시는 뭐 많이 안 나고요. 대부분 통정허위 표시라든지 아니면 가장행위라고 말을 많이 하고요. 아니면 예시에서 가장매매라고 많이 합니다. 이 말도 다 같은 말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가장매매의 사례의 경우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게 통정허위의 사례인지 모르고 언제나 무효를 적용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외우실 때도 하나만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이렇게 약간 범위를 넓게 외우셔야지 하나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 허위 표시, 가장행위, 가장매매 다 같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싹 다 뭐라고요? 언제나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 언제나 무효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면 우리가 자동으로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는 항상 어떤다 그랬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어떻다 했죠?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 사례가 적용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원래는 항상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적용이 되면은 항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사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항상 중요해요. 왜냐면 이 약간 예외적인 사례가 무조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통정허위의 표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적용이 돼서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그냥. 왜냐면 이런 거는 꼬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안 꼬아도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아셔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10월까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포인트들이 이런 거구만 나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가장매매의 예시를 보시면요. 갑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을과 짜고 자신의 집을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이전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예시도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쨌든 민법은 다 예시로밖에 안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가장매매다라고 알려주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밑줄로 꾸며라고 나온 이유가 가장매매는 대부분 꾸며라는 말을 꼭 씁니다. 그 사례에서. 그러니까 꾸며라는 말이 나오면 얘가 가장매매 사례구나. 그럼 통정허위의 표시구나. 그러면 얘는 무조건 무효구나. 그 무효니까 항상 답은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는 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적용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가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그런 절차가 거쳐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례에서 또 항상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제가 써놓은 저 뭐가 나오죠? 채권자 대의권이란 말들이 항상 나옵니다. 이 문제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면 5개의 지문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채권자 대의권인데요. 대위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데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오고요. 그냥 채권자 대의권은 할 수 있다만 나오면 됩니다. 그냥 가상매매에서는요. 채권자 대의권 있냐 없냐 이것밖에 안 물어봐요. 뭐 채권자 대의권이 어쩌다 저쩌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채권자 대의권을 할 수 있냐 없냐 라고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채권자 대의권을 할 수 있다 로만 끝나면 됩니다. 그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어렵게 나왔다 라고 하면 그 밑에 입증 책임이 또 나옵니다. 입증 책임이 중요하다고 했죠. 입증 책임은 누가 하죠? 당연히 채권자가 합니다. 근데 이거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면 채권자가 대리해서 행사를 하려면 대리하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가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크게 이 위에 것처럼 외울 필요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권자 대의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자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아들만 하더라도 가서 내가 부모다라는 걸 가서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부모라는 걸 알지. 내가 부모다라는 얘기를 안 하면은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믿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채권자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옆에 보시면 갑은 아들인 을에게 건물을 증여하면서,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예시거든요.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러니까 꾸며라는 게 나오는 순간 아 얘가 통정어휘의 표시구나. 그러니까 꾸며라는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다 통정어휘의 표시입니다. 통정어휘의 표시의 대부분의 사례는 다 꾸며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꾸며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순간 아 통정어휘 표시구나, 언제나 무효구나,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고, 그러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적용이 안 되겠구나 라는 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말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뭔가 외우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꾸 말을 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이 증여 사례에서도 또 항상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뭐예요? 은닉행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은닉이라는 거는 뭐 저도 정확한 뜻을 모르지만 느낌적으로 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숨겨야지만 됩니다. 왜냐면 증여세를 면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려면 숨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여는 유효가 되지만 매매는 무효다. 그래서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일단 언제나 무효예요. 근데 얘는 뭐가 무효라는 거예요? 매매가 무효인 거고 증여는 무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도 사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반대인 경우가 많이 나오면 이것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는 유효고 매매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불요식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불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외우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외가 요식행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식행위만 외우시면 되고 얘는 우리가 불요식행위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냥 써놓은 거예요. 처음 나온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이 허위인 거기 때문에 권리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증여는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다시 통정의 표시는 항상 언제나 무효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매매 사례가 있었고 가상매매 사례에선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증여 사례가 있는데 증여는 매매가 무효인 거지 증여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그거에는 은닉행위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닉행위는 무슨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다 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은닉행위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왜 유효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 근원지가 단속 규정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단속 규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그 유효인데 처벌만 받는다고 그랬죠. 그쵸? 가행 규정인가 임의 규정인가요? 가행 규정이라고 그랬죠? 네, 가행 규정이라는 것은 결국에 그 처벌만 받는 유효이고 처벌만 받는다고 했죠. 기억하시죠? 가행 규정과 임의 규정? 가행 규정이라는 게 있고 임의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가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을 때 임의 규정은 당사자의 그 의사에 의해서 배제할 수 있고 가행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위반 시에 그 단속 규정은 처벌만 받습니다. 유효하고. 근데 효력 규정 같은 경우는 위반 시에 무효입니다. 무조건. 근데 얘는 단속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유효한데 처벌만 받는 거죠. 그래서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이제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비진이 표시. 두 번째가 통정어의 표시. 세 번째가 착오입니다. 착오는 우리가 조금 그래도 느낌이 오죠. 착오가 뭔지. 약간 착각한 거죠. 착각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건데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건 당연히 옆에 이제 나오는 게 추인 또는 취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인 또는 취소라는 것은 추인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말은 유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무효를 하게 되니까 취소를 하는 순간에는 무효가 되는 건데 이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은 소급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그 소급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인 것을 본다를 좀 어려운 말로 소급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냥 소급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예시가 제한 능력자 있었죠. 제한 능력자는 다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실수로, 그래서 착오라는 건 실수로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혹은 평당, 이거 평 있잖아요. 평을 제곱미터로 바꿨다. 예시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것도 착오라는 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착오로 잘못했다 이런 착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례를 보고 착오인지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걸 보고 나서 착오라는 거를 아셔야지 문제에서 착오라고 나오면 그게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그렇게 나오는 정도의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오라는 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가 이제 의사랑 표시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의사랑 표시는 똑같은데 이제 그 과정 자체에서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기 강박을 말합니다. 사기 강박은 110조인데 이거는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취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기를 당해, 협박을 당해,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사기랑 강박이, 사기, 강박, 협박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이 사례를 파악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무효와 취소 있으시죠? 네, 무효와 취소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무효와 취소를 정리할 때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일단 무효와 취소 있습니다. 무효와 취소는 무효와 취소 자체가 문제로 나오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일단은 무효와 취소 자체를 약간 구분을 해주셔서 저는 좀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구분만 하실 줄 알면 될 것 같아요. 얘네 둘의 차이가 뭔지. 왜냐면 우리가 얘네 둘의 차이를 대부분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가 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충 뭔지를 아는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들의 그 차이점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무효랑 취소의 차이점만 그래서 기준으로 제가 볼게요. 의의부터 보시면 일단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게 무효고요. 취소는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죠? 성립 당시 소급. 취소는 유효로 있다가. 네. 얘는 유효로 있다가 뒤에서부터 지우는 거고요. 얘는 처음부터 지우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그 방향성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처음부터 싹 다 지우는 거고요. 얘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사유 있는데요. 사유는 사실 무효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소는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좀 싫어하는 애들이에요. 왜냐면은 취소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약한 거잖아요. 그쵸? 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소라는 건 해야 한다는 건 없어요. 할 수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상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누구죠?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그래서 얘네들밖에 안 나오고 우리가 지금 여기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 다 배운 거라서 이제 취소는 다 외우셔야 돼요. 이미 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효과인데요. 효과를 보시면 효과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거는 당연히 무효인 거고요. 취소라는 거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하면 그때부터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셔도 그냥 말 자체가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막 뭔가 이거를 다 이해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말 자체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를 보시면 여기 위에 무효의 효과부터 보실게요. 무효의 효과는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 했죠. 대신에 우리가 이걸 뭐라 해요? 불법 원인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말이 좀 중요한데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요 불법 원인 급여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다른가요? 라는 거를 지금부터 아시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요걸 약간 공식처럼 아시면 돼요. 무효라는 거, 무효가 되는 순간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죠. 근데 언제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이 안 되죠. 근데 부당이득 반환이 안 되는데 그 대신에 청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실 받아낼 수 있기는 있어요. 근데 불법 원인 급여는 부당이득 반환보다는 좀 덜 받아내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의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무효의 종류에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절대적 무효라는 게 있고 상대적 무효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라는 건 어느 누구한테나 무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상대적 무효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되는 게 있고 우리가 지금 배운 비진이 표시하고 차기화하고 사기강박하고 통정화의 표시 있잖아요. 얘네들이 왜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요. 얘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이 선의의 제3자 때문에.
왜냐면 문제에서 얘가 선의의 제3자냐 아니냐, 얘에 대항할 수 있냐 없냐를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되고, 이 선이냐 아니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적 무효라는 거는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을 못한다. 대항을 못한다는 건 뭐냐면 선의의 제3자한테는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선의의 제3자한테는 뭘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 말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 사람 만약 소유권이 제3자한테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주겠다고 하면 줄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는 거고, 안 주겠다 하면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센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대항 못한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그 사람이 가장 센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집이 소유권이 나한테 있어도 그래도 그 사람이 가장 센 사람이야. 그 사람이 달라 하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비진입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사기, 강박에 다 적용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서도 선이 무과실이냐 아니냐는 어떤 거는 무과실까지도 요구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과정을 하면서 무과실인 거랑 아닌 거는 또 구분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취소의 효과를 보시면 취소의 효과는요.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급 무효가 있습니다. 소급 무효. 일단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소급 무효가 됐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적 무효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절대적 무효는 제한능력자에 의해서는 당연히 절대적 무효가 발생을 하지만 상대적 무효는 차고사기 강박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3자한테 상대적 무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아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장 볼게요. 일단은 무효라는 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가 사실 더 센 거죠. 취소보다. 그 다음에 취소 부분을 보시면 취소는 일정한 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취소 부분에서 보시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취소권자가 있는데요.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와 차고하고 사기하고 강박인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핸드폰 거래를 하면 미성년자가 저 아빠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는 취소할게요는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할 수 있죠?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대리인이. 그리고 또는 승계인이. 아니면은 뭐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대리인이라는 건 법정 대리인도 있고 뭐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리인과 승계인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대리인이 또 어느 범위냐 까지도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이 취소권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하냐면 이것도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취소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입니다. 물론 이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직접 상대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교수님이 사례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그 매매 거래를 했어요. 예를 들면 A랑 B라는 사람이 매매 거래를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미성년자예요. 근데 미성년자인데 제가 제 명의에 있는 집을 어떤 사람한테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나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았단 말이죠, 이미. 근데 저희 엄마가 취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럴 때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 예시가 나오는 거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예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이 직접 상대방이다라는 거는 예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보호한 대상만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간을 보시면 무효라는 거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죠.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여도 무효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소라는 거는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제척기간이란 말도 그런 차원에서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앞으로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척기간이라는 단어가. 제척기간이라는 건 법이 정해놓은 권리의 존속기간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취소라는 거는 제척기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무효라는 거는 제척기간이라는 게 없죠. 그 다음 추인이라는 걸 보면 무효라는 거는 추인을 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죠. 당연하죠. 추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무효라는 건 이미 무효인데 뭘 추인을 하죠? 그렇죠? 근데 취소라는 거는 추인하여 유효로 확정시킬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도 문제로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첫 번째가 추인 후에는 취소가 안 된다. 추인 후에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법정 추인을 하거나 제척기관이 경과되면 추인할 수 없다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교수님 보시면은 법정 추인의 사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것까지 제가 쓸까 거기까지는 좀 지금은 오바인 것 같아서 안 썼는데 법정 추인의 사례들도 사실은 다 아셔야 돼요. 왜냐면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명확하게 오케이를 하진 않았지만 오케이 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오케이라고 본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아셔야 됩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무효의 취소의 경합이라는 게 있는데 무효랑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이런 사례까지는 사실 많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다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밑에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밑에가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기초과정에서는 앞에 모든 내용을 다 잊어버리셔도 요거 정도는 아셔야 돼요. 요 밑에 그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만 아시면 사실은 지금 기초과정에서 성공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당사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법률행위잖아요. 그렇죠? 법률행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뭐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게 뭐예요? 무슨 요건이에요? 성립요건이죠. 성립요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당사자 안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고요.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이 없으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고 행위능력이 없으면 취소가 되는 겁니다. 목적에서 확가적사 다 없으면 얘네들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인데요. 의사표시에는 비진의 표시는 유효 또는 알거나 알았으면 무효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면 무효고요. 착오는 취소가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사기나 강박 같은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요게 있죠. 요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중간에 뭐 잡다한 내용들이 정말 많았지만 사실 이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이해하셨으면 사실은 이미 합격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과정에서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는 걸 목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것만 기억하셔도 기본과정에서 기초과정에서 기본과정으로 넘어가시는데 충분합니다. 다른 거는 기본과정에서 충분히 더 채워나가실 수 있어요. 이것까지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건과 기한까지 했는데 사실 조건과 기한까지는 다음 시간에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저희 학기론 하겠습니다.